예,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세 분이 발표인데, 네, 발표는 여기에 안내지에 나온 대로 발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최재훈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중기 박사과정이 하시고, 그리고 강성조 박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발표를 40분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예, 40분부터, 그러니까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예,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예, 이 안내지에 나와 있는 3시 40분 이때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될 것 같고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은 한 20분 발표하시고 토론은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그 발표하시는 분이 20분 정도를 쓰시면 제가 워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 2분 내로 발표를 맞춰 주시면 그 뒤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7, 8분 정도 해서 30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괜찮으신 거죠? 예, 네,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면 40분 딱 그 되면 제가 인사말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교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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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님.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종수 예, 교수님. 예, 예, 잘 예. 지내시죠? 예, 예. 예, 교수님. 예. 그 먼저 그 저희 일분과 지방재정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세 개의 논문이 있고요. 그 세 개의 논문을 안내지에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논문이 30분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논문 발표에 20분, 그리고 토론에 10분, 그렇게 사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이 좌장으로서의 가장 큰 롤은 타임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게 되면 제가 워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하시는 분은 1,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러면 토론하시는 분이 나머지 시간을 사용해서 30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 줌에서 질문인들은 있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 제목은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 검증에 관한 연구,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고요. 경찰수사연수원의 최재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수원을 맡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찰관이고 현재 경감입니다. 그리고 수사연수원에서 지능범죄수사학과에서 경찰관들에게 회계 부정수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이 논문은 서울대 김보환 교수님과 그리고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 전혜진 박사과정생과 같이 함께 연구를 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조금 발췌 수정해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노래도 좀 부르고 했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의
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을 포함해서 예산이 9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365.7조로서 전체 예산의 40%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지역의 개발 그리고 특히 복지사업 등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 연구에서나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회계감사, 재정감사에 대해서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등이 각각 분야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전체 광역 17개, 기초 포함해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송광태 교수님, 박중환 교수님의 논문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시를 주로 해야 되는 지방의회가 사실상 행정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실질적인 감시나 통제 기능이 조금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논문에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회계 관련해서 2012년에는 여수시 공무원이 76억을 횡령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2013년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전행정부였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지만 특별감사를 한 결과 공금횡령 13건 그리고 회계 위반이 451건이 적발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 뭐 시도교육청 공무원 비자를 봤을 때 5년간 회계부정, 뇌물 등의 사건이 34건 정도 확인되었다는 것도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회계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교수님들, 뭐 플로에 계신 분들은 다들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공직사회 내에서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예산부서나 뭐 격리부서 이런 부서가 아닌 이상 사실 그 회계 직원이 어떠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처리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부정에 대해서 기업범죄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기업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회계사만큼 회계 지식을 갖고 있기 쉽지도 않고 우리 교수님들처럼 깊은 지식을 갖고 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로 범죄가 드러났다는 것, 이런 부정이 드러났다는 것은 실제로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이제 감사 대상은 굉장히 넓다는 거죠.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벤포드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무작정 벤포드 법칙을 선행 연구나 이론 등을 통해서 이것을 무조건 적용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본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어찌 보면 굉장히 외람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쉽게 말해서 정보 이용자, 뭐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회계의 정보 이용자라는 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뭐 국가, 중앙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느냐
주인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의 전문성, 은밀성 이런 것을 믿고 제대로 주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것을 조작하여 뭔가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벤포드 법칙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발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의의 수를 랜덤으로 뽑게 된다면 사실 임의의 수 100개를 뽑게 된다면 첫째 자리의 숫자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량 분포로 동일하게 11.11%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표본을 몇 개를 뽑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11.11%로 수렴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에 1881년경에 사이먼 뉴컴이라는 수학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수는 첫째 자리 수의 분포가 일양 분포가 아니다. 그리고 1이 가장 많고 9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우연히 경험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뭐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주로 많이 보던 그 이제 로그 변환 지금은 이제 컴퓨터나 계산기로 로그 값을 계산하기 굉장히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그 값 계산 자체도 계산기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그 값을 책을 보고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을 보고 했었는데 그 로그 값의 책에 보면 앞부분만 손때가 많이 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정석에서 앞에 뒷밥 부분만 까만 것은 사실상 사람의 행동 패턴이 반영된 것인데 이 로그표에서 앞부분 1쪽인 그러니까 1이 있는 쪽만 손때가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은 실제로 1쪽은만 많이 찾아봤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가 1인 것이 많을 거고 9인 것이 작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먼 뉴컴이 수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프랭크 벤포드라는 사람이 강의 면적, 뭐 야구 리그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원자량, 간행제 기사수, 인구, 사망률, 분자량 등등등의 다양한 실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포드 이제 자기가 명명했습니다. 벤포드 법칙이라고 이러한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가 주소를 조금 그리겠습니다. 첫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자리는 0이 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1부터 1이 30.1% 상당히 많은 약 3분의 1 가량이 1이 많이 오더라. 그 다음에 2가 17.6%, 3이 12.4%, 9가 4.5%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자리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둘째 자리는 11.9%, 그리고 9는 8.5%, 셋째 자리인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자리가 가장 차이가 크고 셋째 자리로 갈수록 일양 분포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식에서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식은 A가 첫째 자리 숫자 1대 그러니까 A가 1일 때 이제 로그 2값과 로그 1값을 빼면 0.3010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이게 일반화된 것인데 이제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둘째 자리에 0이 나타날 확률은 그 독자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이 나타날 확률, 20이 나타날 확률, 30이 나타날 확률, 40, 90까지 다 더해서 이제 0이 둘째 자리에 나타날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셋째 자리까지 가면 그리고 넷째 자리 계속 다 적용이 되는데 자릿수가 커질수록 일양 분포로 수렴하게 되고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둘째 자리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특정한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실제 수치 데이터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곤잘레스 가르시아 등의 연구에서는 전 세계 7, 80개의 국가의 국외자산, 경상수지, 자본수지, GDP 같은 국가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벤포드 법칙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치들이 실제로 나타난 수치가 첫째 자리 숫자, 둘째 자리 숫자가 벤포드 법칙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 국가들은 문제가 있었고 벤포드를 따르지 않았고 어떤 국가들은 벤포드를 따랐다. 근데 그게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따르지 않았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IMF에서 발행한 표준 규칙 준수에 관한 보고서의 결과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IMF의 그 분석 결과 보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벤포드도 굉장히 잘 따랐고요. 근데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이 회계 자료 등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그 국가들은 벤포드의 부합 정도가 낮았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원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축적했다면 그 숫자의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벤포드의 법칙에 수렴할 것인데, 만약에 그 회계 담당자가 특정한 수치를 조작하게 된다면 그 조작한 수치는 벤포드의 법칙에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벤포드 법칙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 근데 특정한 국가, 아시아 몇 개의 국가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수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쓴 게 사실상 몇 개 안 된 거죠. 한 10개 정도 쓰고, 중국 데이터 한 10개 정도 쓰고,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벤포드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헤이네스 그 연구에서는요, 파산한 미국 지방정부 세 곳의 회계 자료들을 벤포드 법칙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산한 그 지방정부의 데이터를 봤을 때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 않더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이 벤포드를 따르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상 좀 더 엄밀한 연구였다면 건전한 지방정부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50개 주의 회계 자료를 벤포드 법칙으로 해봤는데요. 전체 하나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개별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로 다 해봤던 거죠. 그래서 뭐 잘 따르더라, 잘 따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데, 사실상 논문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따르지 않는다 했을 때, 독자가 읽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떠한 우리는 효용을 가질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요,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이 벤포드 법칙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 논문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하셔서 많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연구가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2013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자료와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회계 자료를 벤포드 분석을 해봤을 때 코스피의 기업들의 회계 자료의 수치들이 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회계 기준, 이제 갭이랑 IFRS를 했을 때 IFRS가 조금 더를 적용한 기관이 신뢰성이 높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룹화해서 이제 IFRS를 한 공기업 300개, 100개, 그렇게 기준에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기업은 이제 하긴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 연구를 해주신 교수님들이랑 박사님들의 그 연구에 힘입어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좀 더 계정을 조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원래 자산
부채 이런 것만 쓰지 않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굉장히 하위 수준까지 내려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개병자치단체 243개를 모두 분석을 다 해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벤포드 분석의 결과를,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는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이 연구 자료는 그냥 페이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전적인 사양, 그러니까 금전적인 사항 중에서 단순히 금액을 시정하라라고 조치한 것도 있고, 이제 그게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변상을 하라라는 처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위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벤포드 법칙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검증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카이 제곱 방법과 케이스 검정 방법을 사용했고요. 사실 mean absolute 그 deviation, 절대 평균 편차 검증 방법도 있는데 연구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카이 제곱 검정의 통계량의 분산과 그 매드 통계량의 분산이 거의 일치해서 둘 중에는 모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여기 연구에서는 그냥 카이 제곱 통계량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가설로는 감사원의 금전적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적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텐데 그 간에는 벤포드 법칙상 나타나는 통계량이나 부합 여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을 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금전적 사항 중에서 시정보다는 보다 더 크리티컬한 변상 처분에 대해서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받지 않는 자치단체를 비교를 해서 그 벤포드 법칙의 통계량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량을 비교해봤을 때요. 평균 667개의 회계 데이터로 벤포드 법칙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카이 제곱 통계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첫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9이기 때문에 15.51을 통계량이 초과하게 되면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둘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16.9인 경우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카이 제곱 통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째 자리는 14.29, 그리고 둘째 자리는 11.56으로 평균적으로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대값을 볼 때는 45.96까지 나타나고 30.68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부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KS 통계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평균적으로는 준수했지만 최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따르지 않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볼 수 있었던 것은요. 교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차 분석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적 여부와 벤포드 법칙을 기준으로 통계량을 했을 때 통계적인 유의미한 수준 0.05 수준에서 탈락한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교차 분석을 수행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통계량이 KS 통계량 둘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2012년경에 벤포드 법칙에 대해서 책을 쓴 리그리니 교수는요,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그리고 첫 두 자리 이렇게 다양하게 벤포드를 분석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첫째 자리보다는 더 조작을 했을 때 더 확연히 차이가 큰 둘째 자리가 검증의 효용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수님 것을 20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려해봤을 때 이것과 연구 결과 일치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둘째 자리, KS 통계량의 둘째 자리 지적 유무가 있는 것에 했을 때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변상 판정을 받은 것을 봤을 때 변상 판정을 받은 것은 전체 243개 중에서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탐지를 하고자 했다면 벤포드 법칙상 그 통계량상 상위 66%의 지방자치단체만 선별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걸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랜덤으로 뽑았다면 243개를 모두 했었어야 되는데 예, 벤포드 법칙을 기준으로 감사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65.8%의 지방자치단체 상위권만 했다 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선순위를 좀 더 이제 높게 두고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효용성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지만 사실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사회과학에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사용한 것도 결국 재무제표 수준의 데이터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다 더 세밀한 분계장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특정한 몇 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혹은 몇 개월치, 몇 월치, 뭐 몇 주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다면 특정한 시기에 문제 있는 부분도 적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조광희 교수님, 동국대 조광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조광희 교수입니다.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일단 반갑습니다. 벤포드 법칙은 제가 이제 연구를 안 해봤던 거에서 토론을 준비해서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지금 이 논문이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비교 중심으로는 제일 처음 한 논문인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해본 바, 리터러시 리뷰를 해본 바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자체 단위에서도 계정 단위로 본 것도 처음인 건가요, 그러면? 예, 뭐 제가 확인하기로는 처음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의미 있는 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아까 니그리니 교수도 얘기했지만 뭐 포렌식 어카운팅에서 불법 탈세 관련한 그런 거에서 좀 논문을 이제 쓰신 것 같더라고요. 이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서 선행 연구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16개인가 뭐 18개를 찾았는데 외국이랑 국내 합쳐가지고 회계 변수를 이용 꽤 그러니까 많지만 일반적인 우리 논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얼마나 더 문제가 많겠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발표자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뭐 경찰청에 이제 회계 전문 요원 시험 출제로도 들어가서 경찰 경감님들이랑 뭐 많이 뭐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수사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법치를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거를 추정해서 봤을 때 어떤 우리는 이제 개연성을 보는 거잖아요. 이 모형을 보고서. 그러면 이제 약간의 빅 루폴이 있으면 거기에 물론 이제 이거 얼마나 더 문제점이 많겠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단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경찰관님한테 걸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바로 범법자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범법자가 가급적 모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또 지상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러시를 먼저 고쳐서 약간 엑스안테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법자를 줄이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이 회계에서 하는 사람들이 관점은.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셨단 말이죠. 아까도 데이터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은 법적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법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반하고 안 하고 굉장히 크죠.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회계 수치의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우리 정부 회계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운영의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운영의 효율성. 그래서 공인회계사 감사도 그렇고 어떤 범법죄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연구가 그렇게 이루어지긴 해요. 어떤 횡령이니 뭐 이런 거를 뭐 종속 변수를 놓고서 어떤 유의한 변수를 찾아가지고 모형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걸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막아볼까, 좀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볼까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좀 차이가 있다고 좀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 데이터랑 이 감사원 데이터는 지금 하나는 법적인 잣된 거고, 그죠? 이 법규에 감사한 거란 말이야. 우리의 감사는 법규에 감사가 아니고 우리 운영의 효율성이 감사 쪽으로 나가야 의미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뭐 경찰 우리 경찰관님들이 잘 해주시니까 그쪽은. 그리고 지금 데이터 연도도 지금 안 맞잖아요. 2014년도 2018년이랑 2016년 2020년 시기 불일치 이제 언급을 해놓으셨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건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당연히 더 잘하시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계장 수준까지 내려가고 싶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지자체 회계가 일단 우리는 이제 기업 회계를 더 활발하게 많이 보죠. 왜냐, 그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시장 실패로 우리가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도 또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자체는 사실 회계 어떤 이 시스템이 많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지자체에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분계장에서도 저널라이징 매핑 테이블이라고 JMT라고, 그게 이제 분계 오류 최소화를 위해서 개발했거든요. 이제 예산 과목 나오고 회계 처리 유형 있고 이제 차변 대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2호조 시스템이라고 이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2호조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 과목이랑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JMT인데, 분계연계표 저널라이징 매핑 테이블이 그룹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회계 처리 유형 전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추가하는 게 상당히 이제 논의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계장 수준의 데이터 할 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회계 처리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자체 회계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 이렇게 정책 단위 세부 사업이라 이런 게 기본 원칙으로 설정될 때 지자체별의 사업명이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틀린 게. 그걸 통일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도 예를 들어 또 축제를 벌린다 그러면 축제 안에서 자부담하는 거 이런 거 다 빠져 있어. 그 행사에서 얻는 수익은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자체 회계는 큰 그림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이,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분석도 해보는 거지, 그 자체가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교수님 1분 내로 예. 끝내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고, 네,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너무 1분이라고 아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니, 제가 지금 사실 아니기로 지금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최 교수님 30초 내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30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좋은 말씀해 주신 조광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경찰관 신분에서 회계를 공부해서 어찌 보면 이제 교수님들에 비하면 굉장히 문외한이죠. 물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김봉환 교수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경찰관이다 보니까 우리 조광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위반적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좀 회귀하지 않았나, 어쩌면 제가 김봉환 교수님께 폐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말씀해 주신, 조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논문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한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도 사실 좀 더 많고 또 정확한 시기의 데이터를 원했지만, 그때 당시에 연구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저게 이제 최선이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편협한 시각을 좀 넓히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수사관이 경찰이신데도 이런 걸 하셨다는 것에 아주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제목은 국회에서의 예산 증감이
관료의 집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사과정에 계시는 우리 안중기 박사과정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이 안 들립니다. 예, 소리를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이거 공유는 됐나요, 지금? 예, 잘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의 안중기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국회에서의 예산 증감이 관료의 집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논문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좋은 코멘트 많이 해주시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그 예산 과정은 연속적이며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수의 행위자, 특히 그 국회의원과 관료가 벌이는 일종의 정치적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 심의의 결과, 즉 그 예산 증액 혹은 감액은 그 관료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와 친축성 확보는 본질적으로 상충관계에 있는데요. 관료는 그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해 이를 그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또한 관료는 그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성 확보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관료와 국회의원 사이에는 그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관료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습니다. 가령 그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 혹은 감액하면 관료는 실제로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또는 전용 등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국회의 예산 증액 혹은 감액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관료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선행 연구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예산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 증감이 이후의 예산 과정, 특히 그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관료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 수단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행 연구 몇 개를 제가 여기 밑에 적었는데요. 뭐 윤 교수님이나 강주영 박사님의 연구는 그 우리나라의 그 신축성 확보 수단의 현황을 살펴보고 뭐 주요국과 그 관련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월에 대한 그 실증 연구는 약간 늘어나고 있는데요. 민기 외 2018년 논문과 그 다음에 백상규 민기의 2020년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뭐 2월액 현황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출납 폐쇄 기한 단축이 예산 2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수단에 대한 연구는 드문데요. 그 드문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코렉 외에 2019년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그 예산 2월이 자유로워지면 관료들의 연말 과다 지출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지금껏 국내를 막론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바 없는 이용과 전용을 주요 변수로 활용해 관료의 집행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으로 연구가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본 연구의 대상인 그 신축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시축성 확보 수단으로는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료들이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이용과 전용이며 양자는 사용 범위, 그다음 그 재량권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은 그 행정 과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항 또는 목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의미하고 이용은 입법 과목 그러니까 장관, 항, 간 그 예산의 상호 융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용은 그 거시적인 자원 배분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국가재정법은 그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용의 허용 범위는 그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산 총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용의 허용 범위는 국회의 심의 및 확정 대상에 속합니다. 반면에 그 전용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 확정 대상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관료에게 그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 그 예산 과정의 이익 집단, 시민단체 등의 그 참여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그 여전히 예산 과정의 핵심적인 행위자는 국회의원과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예산 증액, 예산 삭감, 그리고 무수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관료는 예산이 확정된 후 이를 원안대로 집행하거나 이용, 전용 등의 수단을 활용해 변경을 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관료는 국회의 의도를 준수해 이를 그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것이 집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내외 환경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회의원과 관료는 그 전형적인 주인 대리인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제와 신축정 사이의 조화가 매우 어려운데요. 관료가 행사하는 힘은 그들의 전문성으로부터 나오고 최근 그 행정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국회의원과 관료의 전문성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격차의 확대는 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가중시키고 이는 그 관료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할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료는 대내외 환경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익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그 예산안이 국회에서 무수정으로 수정되지 않고 통과되면 관료는 적어도 예산 삭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 됩니다. 관료가 국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본인들의 관점에서 본인들의 그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계획일 것이므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실제로 신축적 예산 집행 수단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 혹은 증액되면 관료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관료가 설정한 예산 규모가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수준이라고 할 때 국회에서의 예산 감액은 그 관료의 효용 수준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료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적 수준 그러니까 원래 그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게 이동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면 관료는 굳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료는 국회의 증액 취지를 수용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이용 혹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해당 사업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관료들의 효용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그 국회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업으로 예산을 이용 혹은 전용하는 것이 관료의 효용 증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 본 논문은 첫 번째 가설로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 혹은 증액되면 관료는 신축성 확보 수단, 여기서는 이용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성 확보 수단을 활용해 이를 원래 예산안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한편 그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되어 관료가 이에 대응할 때 관료는 국회의원의 통제와 감시를 덜 받는 신축성 확보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료는 국회의 심의가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보다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이용과 전용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보충성 조건을 충족해 이용과 전용을 통해 필요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과 전용을 비교할 때 전용은 이용보다 관료의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관료는 이용보다는 전용의 활용을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이에 그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 혹은 감액되면 관료는 이용보다는 전용을 활용해 국회 예산 수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입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인데요. 먼저 그 표본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그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즉 그 열린 재정을 통해서 확보했고요. 정부조직법을 토대로 행정부 소속의 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8부, 5처, 17청, 이원사실 6위원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재정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연도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과 전용은 그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에만 적용되므로 기금은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다음 그 분석 단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용과 전용에 대한 정보는 그 세부 사업 단위에서 제공되지 않고 단위 사업 수준에서 제공됩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 동일한 단위 사업 내의 그 지출목 간의 전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A라는 단위 사업에서 A라는 단위 사업의 인건비를 A라는 단위 사업의 운영비로 전용한 경우 그 단위 사업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단위 사업의 지출목을 분석 단위로 채택하였습니다. 전체 표본 크기는 그 예산 감액인 경우에는 4,845개고요. 그 다음에 예산 증액인 경우에는 5,861개입니다. 다음은 그 연구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 패널 회기 분석 대신에 풀드 OLS를 이용해 그 예산 증가 및 관료의 집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대상이 되는 13년 동안 국회에서 예산이 감액된 단위 사업의 지출목은 4,845개입니다. 그리고 각 단위 사업의 지출목을 그 패널 개체로 볼 경우에 전체 패널 개체는 그 3,392개였습니다. 즉 그 표본 크기와 그 패널 개체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예산이 그 증액된 경우에도 비슷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는 그 단위 사업의 지출목 더미 변수를 그 모형에 포함해 고정 효과를 통제하는 패널 회기 분석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그 다양한 통제 변수를 모형에 추가해 풀드 OLS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변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이용 비율, 전용 비율, 이용 전용 비율을 사용하는데요. 이용 비율은 그러니까 이용 증에 이용 감을 뺀 금액을 그 정부 제출 예산안 규모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전용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용 증에서 전용 감을 빼고 그거를 그 예산안으로 나누어 계산했고요. 그다음 이용 전용 비율은 이용 비율에서 한마디로 전용 비율을 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독립 변수는 예산 증감률을 사용했고 관료가 이용과 전용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신축성 확보 수단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비비나 이체, 2월, 추경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율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패널 회귀 분석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 회귀 더미 변수, 그다음 각 중앙행정기관 더미 변수, 그다음 예산 기능별 더미 변수, 지출 목별 더미 변수, 연도 더미 변수를 추가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통계량인데요. 여기서 일단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산 증액의 경우에는 다수의 그 이상값들이 발견되어 그 모든 연속 변수들의 표본값 상단과 하단이 1%에 해당하는 관측치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령 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안에 비해 5,000배 이상 뭐 증액된 단위 사업의 지출목도 존재하는 등 이게 극단값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가지고요. 그 상하위에서 1%에 해당하는 그 관측치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서 그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설 1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이용 전용 비율이고 모델 1은 예산 감액인 경우 모델 2는 그 예산 표본이 모델 증액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모델 1과 모델 2에서 그 예산 증감률의 회귀계수 추정치는 각각 음액값을 나타냈으면 이러한 결과는 각각 유의 수준 1%, 그 다음에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설 1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료는 원칙적으로 이용과 전용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 관료는 그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변경된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릴 그 인센티브를 갖고 있고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용과 전용을 활용해 삭감된 예산을 보충하고 늘어난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가설 2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모델 1과 2는 그 샘플이 예산 감액인 경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모델 3과 4는 샘플이 예산 증액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델 1은 그 종속 변수, 샘플이 예산 감액인 경우에 그 종속 변수가 전용 비율인 경우, 그 다음 모델 2는 종속 변수가 이용 비율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먼저 예산 감액인 경우를 보시면은 예산 증감률과 전용 비율은 음의 관계를 보였고 그렇게 마이너스 0.0282로 음의 관계를 보였고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증감률과 이용 비율의 관계는 마이너스 0.003으로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음의 값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모델 3과 4는 각각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 3은 종속 변수가 전용 비율, 모델 4는 종속 변수가 이용 비율인 경우를 나타내고 샘플은 예산 증액인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두 경우 모두 그 예산 증감률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관측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설 2의 주장을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이 감액되면 관료는 그 감시와 통제가 약한 전용을 더 활발하게 사용해 대응한 것으로 그러니까 분석 결과는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예산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용과 전용 중에서 뭐 전용을 특별히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과 전용을 함께 전략적으로 사용해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0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그 이용과 전용은 그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그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관련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습니다. 본 연구는 그 처음으로 이용과 전용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본 연구는 그 이용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했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자금이 흐르는지 혹은 그 예산 무수정 사업이 이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 향후에 제가 그 연구 과제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목포대 박찬영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포대 박찬영입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보통 예산이 늘고 줄어든다는 거는 종속 변수로 많이 쓰여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연구처럼 이거를 이제 독립 변수로 바꿔서 예산이 늘고 주는 게 과연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본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재밌게 읽었고, 뭐 제가 뭐 항상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는데, 몇 가지 이제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은 코멘트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풀페이퍼라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풀페이퍼랑 PPT랑 뭐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풀페이퍼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이 관료들이 효용 극대화를 한다. 여기서 효용 사실은 사익 극대화죠. 공익보다는 이제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공공선택론 쪽에 입각한 논문으로 보이는데, 이제 연구자께서 관료들이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한 그 예산안 수준이 최적일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두 차례 여러 차례 하고 계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가설들이 도출되고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가설이 틀렸고 가정이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용 극대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최적화한 수준으로 냈을 것이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지금 출발점입니다. 이 연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보강을 좀 더 하면 이 논문이 전반적으로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컨대 연구자께서 쓰셨지만 니스카넨이라든지 뭐 미그빌레인저 뭐 그런 모형 같은 거는 이제 관료들이 효용 극대화한다. 그래서 이제 최적 수준보다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여기다가 보강 공사를 해주시면 이 가설 원이 도출되는 경우도 좀 더 스무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가설 1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관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적을 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줄여버리면 이용 전용을 통해서 늘리고, 국회에서 늘려버리면 이용 전용을 통해서 줄이고, 그 뜻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말씀드렸고, 이제 연구 모형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패널 자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년간의 같은 그 관측지가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패널 자료인데, 이제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고정효과 모형을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풀드 OLS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여기 발표 자료나 PPT나 풀페이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풀드 OLS를 하실 때 어떤 추가적으로 뭐 가정 같은 거를 하셨는지가 이제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제 그걸 하셨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안 하셨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패널 자료를 그냥 패널 자료가 아닌 것처럼 분석을 한 풀드 OLS이기 때문에 뭐 이분산성이라든지 뭐 자기상관 그 유명한 그 과정 위배하는 거 있잖아요. 패널 자료가 위배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반영을 해야만 이 분석 결과가 좀 타당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 풀페이퍼 주어진 자료만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간에 뭔가 이렇게 뭐 시차라든지 그런 좀 타임래그가 있는지, 그게 이제 저는 딱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던데, 그 타임래그를 좀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저 역의 인과관계 뭐 내생성 같은 문제에서 조금 더 조금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차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해를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풀페이퍼의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용 비율, 전용 비율, 이용 전용 비율을 하셔갖고 거기서 이용 증액에서 감액을 차감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종속 변수로 쓰였던 비율 지표는 말로만 봤을 때는 그냥 비율 지표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변화율의 증감률, 변화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증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연구 모형이라든지 뒤에 분석 결과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계속 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해석을 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그 종속 변수의 수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 지금 여기서 쓰이는 종속 변수는 단일 연도에서 그냥 이용 증액에서 감액을 뺀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 간, 뭐 작년이랑 올해 간의 연도 간의 어떤 변화율은 아니잖아요. 근데 변화율로 만약 보시는 것도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냥 단일 연도의 수치만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율을 쓰는 게 좀 더 장점이 많다. 뭐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8페이지 풀페이퍼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상하단을 제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항상 이 문제는 어렵죠. 아웃라이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자가 임의로 빼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뭐 그래도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냥 지금 연구자께서 임의로 1% 상하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로버스트 리그레션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좀 더 통계적으로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간의 격차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첨도 외도 같은 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그 변수들의 정규 분포나 그런 특성 같은 거를 이해하는데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부분인데, 분석 결과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델 1은 예산을 줄였을 때고 모델 2는 예산을 늘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 늘렸을 때 나눠서서 이제 하셨고, 그러니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예산 증감률인데, 이제 모델 1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립변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감소한 경우만 있으니까. 그리고 모델 2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데, 모델 2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이용 전형을 줄인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최적 수준을 맞춘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여기 풀페이퍼 1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감액률이 클수록 이용 전형 비율이 작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표 4를 보면 이거는 이제 예산 감액률이 크면 클수록 이 숫자 자체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서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용 진용 비율이 작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 2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용보다는 전용을 좀 더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설의 의의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용보다는 전용을 좀 더 잘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가설 1에 대한 검증처럼 그대로 그냥 그렇게 리그레이션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로짓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용일 때 좀 더 확률이 높더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로짓을 쓰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관료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런 이용 전형을 자기가 우리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듯이 한다고 설명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라는 표현을 좀 더 쓰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장관의 좀 정치적 특성, 우리가 예산을 정치적인 합리성 빼고 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장관이라든지 어떤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정치적 특성 같은 거를 반영을 좀 더 해주면 지금 연구자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좀 더 타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더는 나중에 두 분이 좀 통화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 행태에 대한 실증 연구입니다.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의 강성조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 행태에 관한 실증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풀페이퍼를 토론하시는 송민석 교수님한테 드리지 못한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작년 이맘때쯤 이제 논문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하지 못해서 완성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론적 논의, 그 다음에 선행 연구 및 가설 설정,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실증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목적은 비대칭적 원가 행태, 즉 하방 경직성 등과 같은 비대칭적 원가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에서 매출이 증가할 때보다 감소할 때 원가의 감소가 더 작게 나타나는 원가 행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그 원가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적인 특성, 경제적인 특성, 행태적인 특성을 통해서 원가 행태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원가 행태라고 하면 활동 또는 조업도 수준하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 증가에 따른 원가의 증가보다 활동량 감소에 따른 원가의 감소가 더 작게 나타나는, 즉 하방 경직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이 중요한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고요. 2014 이호섭 논문, 그다음에 2019 이지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파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책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다음에 수익 비용의 행태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 선행 연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선행 연구를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방 경직성과 관련된 연구 대상은 대부분 이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원가 행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요인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재 활동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기정 자원을 줄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 문제의 현실화, 즉 축소에 따른 불이익 부담이 싫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정에 대한 책임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보다는 낮을 것이고요. 의존 재원 확대 등에 따라서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원가 행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을 한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연구한 최초의 분석이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석 대상을 기존의 일반 회계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대를 해서 특별 회계, 그다음에 기금을 포함한 통합 회계, 즉 지방자치단체 회계 실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질별 재정운영費 비용을 항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원가 행태를 분석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원가의 비대칭적인 행태는 대표적인 논문인 그 쿠퍼 앤 카플란 1998년, 그 다음에 97년에 노린 앤 소더스텀 연구에 따르면 활동 수준 감소 시에 원가의 감소가 더 어렵다. 그 다음에 2003년에 앤더슨 연구를 대표적인 그 모형으로 삼았는데요. 매출이 1% 감소할 때의 감소율이 1% 증가할 때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이를 하방 경직적 또는 원가의 비대칭적인 행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03 앤더슨 연구에서는 자원 수요 감소할 때 공급을 줄이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행태의 유형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선 A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함수인 직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대칭적인 원가 행태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매출의 변동하고 원가 변동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게 대칭적인 원가 행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비대칭적인 원가 행태는 매출이 감소를 했을 때 선 B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적으로, 즉
원가의 감소가 적게 나타나는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형태를 하방 경직적인 원가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선 C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의 감소폭이 더 큰 형태를 하방 탄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선 D 마지막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울기가 음액값을 나타내는 역진적인 형태, 즉 매출이 오히려 원가의 증가가 나타나는 형태가 보여지는 것을 선 D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원가 형태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이 일부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의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탄력적인 조정이 어려운 고정비적인 성격, 즉 인건비나 수선유지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이 고정비적 성격이 강한 항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행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또는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익 비용의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중주의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크게 이제 회계적 특성, 그다음에 경제적 특성, 뭐 행태적 특성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회계적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익 관련된 부분은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을 때는 자체 조달 수익, 정부 간 이전 수익, 기타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을 하면 크게 5가지,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 비용, 민간 등 이전 비용, 기타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총 자산 대비 유형 고정 자산 비중이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 회계 기준에 따른 자산의 정의상 그 공공 서비스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그 자산의 정의라 하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서비스 잠재력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 원천 중에서는 의존 재원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간 이전 수익 비중이 전체 수익 구조에서 한 40.7%,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내지는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익 비용의 구조적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특징으로 잡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차원에서 위탁 대행 사업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의회의 엄격한 재정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통제 수단인 예산 편성 지침 등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수익 비용 구조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예산안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여건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세 번째 특징으로는 낙관적인 예측을 통해서 수익 감소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비용 감소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경제적인 특성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행태적인 특성은 사실 행정학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971년 니스카넨 연구에 따르면 자기 관료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바람직한 양보다 이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행태적인 특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연성 예산 제약 같은 경우도 세출 예산이 세입 예산을 초과하는 현상, 즉 세입 예산 저하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늘어나는 비대칭적인 원가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원가 행태 관련된 선행 연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 비대칭적인 원가 행태도 2011 김창수 배상중 연구, 그다음에 2014 김미옥 연구, 그다음에 2018 김재영, 2019 박할라 연구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비대칭적 원가 행태의 발생 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을 재정 적자의 발생 또는 과도한 부채 조달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지방의회 내지는 주민들로부터의 통제,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성 요구 등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그 계속기업 과정 목표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같이 비대칭적인 원가 행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총 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하지만 비용 감소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총 수익이 변동에 따른 총 비용의 행태는 하방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는 역진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 첫 번째를 세웠고요.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원가 행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매출액 변동에 따라서 매출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등 비용의 유형 분류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형태를 성질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감축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운영비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고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형 고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정비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또한 위탁 대행 사업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이전 비용과 관련돼서는 이전 비용의 특성상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의 감소, 지방세 등 자체 조달 수익이 감소가 됐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동비적 성격이 이전 비용에 있어서는 좀 많이 포함이 될 것이다. 나머지 기타 비용에 있어서는 발생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정액폭만 인정을 하고 있어서 고정원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가설 두 번째를 설정을 했습니다. 즉 인건비 가설 2-1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하방 경직적이거나 혹은 역진적인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설 2-3과 4에서는 이전 비용의 특성상 대칭적인 원가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비용에 있어서는 고정 원가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방 경직적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했고요.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부채 비율과 종업원 집중도, 유형자산 집중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을 거의 5% 미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뺐고요. 고령화 비율, 공무원 집중도, 유형자산 집중도와 관련돼서 가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설 세 번째로는 특성에 따라서 각 원가 항목별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 설정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이 비중에 따라서 원가 행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의존 재원하고 관계없이 일단 자체 재원 비중이 많으면 의존 재원과 관계없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증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고 보조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을 고려해서 마지막 가설 네 번째인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이 크면 클수록 원가 행태에서 하방 경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의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상을 삼았고요. 분석 기간은
2012부터 2018 회계년도 총 7개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07년 도부터 한 5개년치는 아마 자치단체에 있어서 발생주의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오류 등을 고려를 해서 신뢰성 문제로 5개년치를 제외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본 모형은 2003년 앤더슨 모형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 모형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립변수는 그 재정운영표에 나와 있는 총 수익을 독립변수로 고려를 했고요. 특성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구 고령화, 공무원 집중도, 유형자산 집중도를 특성 요인으로 고려를 했고, 종속 변수는 총 비용, 즉 총 원가, 그 다음에 유형별로 인건비, 운영비, 정부 간 이전 비용, 기타 비용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 모형 1번, 즉 가설 첫 번째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앤더슨 모형을 토대로 검증을 했고요. 두 번째 가설 그 2번하고 4번을 검증하기 위해서 유형별 특성 변수인 인구 고령화 비율, 그다음에 공무원 집중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총자산 집중도를 그 산식에 포함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원가 행태를 토대로 이제 베타 1과 베타 2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칭적으로 나왔을 때는 베타 1과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같으면, 즉 베타 2가 유의적이지 않게 나오면 선 A인 그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요. 하방 경직적인 모형에 있어서는 베타 2가 음수를 나타내서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베타 1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선 B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하방 탄력적인 경우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더 크게 나타나는 선 C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역진적인 형태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음의 수가 나타나는 경우를 선 D로 가정을 해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종속 변수는 아까 그 설명한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총 수익 규모는 한 9,528억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표준 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는 총 수익, 그 다음에 기본 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수익과 관련된 총 비용, 인건비, 운영비, 이전 비용, 기타 비용과 관련돼서는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변화율을 기준으로 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그 검증 결과는 베타 1이 0.332, 그다음에 베타 2가 마이너스 0.1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0.157로 총 수익 1% 감소할 때 총 비용은 0.157% 감소하는 걸로 가설 1번을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점중지휘적 예산 편성의 결과 또는 낙관적 재정 전망, 제국 건설 행위 등 통해서 총 비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예상 극대화 추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두 번째를 검증한 결과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0보다 작게 나타나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2가 0보다 커서 하방 경직적인 행태가 나타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수선 유지비하고 민간 위탁비 등의 고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비용, 그 다음에 정부 간 이전 비용하고 민간 등 이전 비용은 베타 2가 이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세 번째는 인구 고령화 비율, 그 다음에 공무원 집중도, 유형자산 집중도를 토대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는데요. 비율이 높을수록
총 비용하고 이전 비용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무원 집중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자산 집중도는 민간 이전 비용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마지막으로 가설 네 번째는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을 상위 25%, 하위 25% 미만으로 이렇게 쪼개서 봤는데요.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하방 경직적인 원가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종합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자료로 가름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면에서는 첫 번째로는 총 비용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적인 원가 행태의 모습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역진적인 원가 행태가 나타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적, 그다음에 이전 비용은 대칭적인 원가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특성 면에서는 인구 고령화, 공무원 집중도, 유형자산 집중도 역시 각각 원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졌고, 자체 조달 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장 내지는 중앙정부, 이를 통제하는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결론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강대 송민석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 잘 공유됐죠? 예, 네, 네. 공유됐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총비용이 하방 경직적인 원가 행태를 보여준다라는 이제 본 연구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연구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뻤어요. 아, 드디어 좀 클루가 생기는구나. 내가 답답해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결과가 당연히 예상된다는 거는 그 메카니컬한 구조가 정부간 이전 수익이 한 40%고 나머지 기타 수익과 자체주도 수익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정비성이 강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실증 경과는 당연히 예상되는 건데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러한 결과를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1 보면은 총비용 형태는 뭐 하방 경직성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저자께서는 강 박사님은 이 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냐 했을 때 이게 원가 특성이냐, 가설 2에서 검증한 게 이제 원가 특성 한번 보자라는 거고, 이게 지자체 특성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특성이냐라는 걸로 이제 가설 3으로 이제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 결과를 어떻게 응용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 이 하방 경직성이란 것이 지자체 어느 지자체가 과연 더 높니? 라는 퀘스천으로 해가지고 지자체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레베뉴하고 그 하방 경직성을 하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한 5개, 6개니까 비록 옛날 데이터지만은 그것도 활용을 한다면은 타임 시리즈로 지자체별로 그 하방 경직성을 측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235개 아니면 광역권은 안 와서 지자체 간에 비교가 이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강 박사님이 기존에도 많이 하고 싶었던 우리 지자체를 어떻게든지 좀 비교 평가를 해보자.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가능한 어프로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직성이 구조적 원인이니 아니면은 지자체 운영에 의한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건지 한번 이거는 확장시켜서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는
확장 연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가설 2는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가설 3이 조금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은 특성에 따라 원가 행태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변수를 보면은 종속 변수는 change in expense고 이제 독립 변수가 뭐 population, labor, asset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사실 이 결과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population이 고령하다 했으면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change in expense가 적다라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가 않는 사실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인터랙션을 하방 경직성 인터랙션을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레베뉴에 따른 하방 경직성에다가 이제 파퓰레이션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터랙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맞는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가장 챌린지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자체 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가설 4 하방 경직성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보통 경영학적에서는 하방 경직성은 inefficiency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 박사님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아마 챌린지에 부닥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지자체의 inefficiency로 볼 것인지 지금 같은 상황에는 만약에 자체 조달 수익이 높으면은 그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면은 더 inefficient한 그런 해석이 되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민간에서의 하방 경직성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아마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먼저 디파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고 그 하방 경직성의 의미에 대해서 확장 연구를 하는 것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겠고 이거 같은 연구에서는 만약에 가설 4만 가지고 본다면은 이거는 조금 먼저 입장을 잡고 들어가셔야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이제 방금 이제 발표하면서 급하게 좀 써본 건데요. 뭐 이 비용 하방 경직성이라는 비용을 했는데 아마 감가상각, 감모상각 이런 비연금성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비용을 한번 사용해 보다든지 아니면은 현금 흐름을 대용치로 한번 사용해서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고 굉장히 많은 대용치를 사용해서 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다 보면은 뭔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자체 간 아니면 중앙정부 간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최재현 박사님 논문도 그렇고 이 논문도 그렇고 중요한 점은 애큐레이트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점은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코끼리의 일부분이나마 터치를 해보겠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벤포드 어프로치도 굉장히 좋고 이러한 러프 하나만 일단 빨리 만져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작업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논문 저도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굉장히 공헌도와 그리고 신선함이 각 시각이 너무 좋아서 칭찬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송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굉장히 오늘 발표하신 논문들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연구 쪽에서도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하시는구나.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몇 개월 동안 하신 거를 20분에 발표하시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제가 오늘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는데 잘 시간에 맞춰서 해주셔서 저희가 3분을 경고하긴 했지만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이런 것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교수님들. 예, 예, 예. 분들 예. 예.